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부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죠. 네, 두 분은 어떻게 이 더위를 버티고 계신지. 신바님, 집에서 네, 안 나와요? 않습니다. 이 방송할 때만. 예, 최대한 최대한 집 안에서 집에서만. 몸을 사리고 옛 어른들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덥지 움직이지 않다. 않으면. 노트북과 한 몸 되어 가만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님은요? 저는 많이 돌아다니잖아. 말 돌아다니는데 응.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더워요. 뭐 먹든지, 네. 뭐 아니면 휴가를 계획한다든지. 휴가는 열망하고 있으나 음. 그 요즘 외부 팝업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잘 가지는 못하고 제일 문제는 제 차가 까만색 스파크 작은 차거든요. 그 정말 한증막입니다. 까만색 찜질방을 갈 필요가 없는. 그리고 핸들도 까만색이고요. 안전벨트도 까만색이에요. 아무것도 손을 못 대겠어요. 근데 안전벨트 원래 다 까만색 아니에요? 근데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워요. 제 차 지금 너무 뜨겁습니다. 뜨양볕에 있다가 차 타게 되면 거의 뭐 웁니다. 운전하면서 울면서 가요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더운 이 무더위를 좋은 책 한 권, 또 좋은 영화로 잊어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청년님부터 얘기 만나보죠.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기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기호학. 네, 기호학. 책 제목이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기호학이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있어요. 한 권으로 난해한 기호학을 끝내는 지식교양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권으로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기호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사실은 수학을 방학에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학. 그냥 옛날 수학을 너무 까먹어가지고 네. 수학을 공부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책을 골랐는데 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처럼 처음 기호학을 접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딘가에 누군가와 만나서 기호학에 대해서 조금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이 책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폴 코블리가 쓰고 리자 얀스가 그림을 그렸어요. 사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골랐는데 사파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소개해 볼게요. 책 제목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기호학입니다. 자, 그림으로 꾸며진 책이라 그럼 만화책 아니면 그림책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만화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만화책에. 페이지에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교양으로 분류하기엔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지. 네, 일단 이 책의 제목이 기호학이잖아요. 근데 기호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서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전문적인 내용이 있지만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게 기호이기 때문에 교양서로 한 번쯤 볼만하다 생각이 네. 좀 들고 일단 이 책도 기호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리자 얀스가 여러 기호학자의 개념들을 재밌는 만화로 그려주고 있고 기호라고 하면 좀 단어가 낯서실 텐데 쉬운 말로 해보면 우리가 담고 있는 표식들,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바로 기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호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 라디오 부스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라이브입니다. 그죠? 녹음을 시작한다라는 기호인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이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움직이는 것도 바로 기호입니다. 근데 초록불이 움직임을 뜻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초록불이 움직이라라는 건 아닙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체계가 바로 기호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기호이고 이 기호는 사회적인 약속이고 또 지극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체계를 파헤치는 게 바로 기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수많은 기호들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속과도 같은 건데 어쩌면 언어 이전에 기호를 먼저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글이라는 것도 사실 기호의 한 형태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기호학의 역사부터 짚고 있는데 모든 학문의 시작을 가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분이 역시 이 책에도 첫 장에 등장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기호에 대해서 중요한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이 두 분이 처음에 화두를 던지고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가 싸웠던 내용은 이겁니다.
기호는 자연적인 기호와 관습적인 기호로 나눠진다. 이걸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개념을 들어가 보면 네. 이 자연적인 기호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기호를 뜻하고 관습적 기호는 소통을 목적으로 기획된 기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제스처라고 할 수 있는 몸짓, 표현들, 그리고 어떤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들, 그런 것들이 자연적 기호가 될 텐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비가 온다, 이것도 자연적 기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기획을 해요. 소통을 위해서. 지금 올림픽 한참 하고 있으니까 네. 예를 축구로 치면 노란색 카드는 경고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건 기획된 기호고 이건 관습적 기호에 들어가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말이 바로 관습적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각 사회마다 관습이 다르고 그 다른 관습에 의해서 다른 기호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는 이걸 왜 기획을 했고 이들은 이걸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게 바로 기호학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이 생겨나면서 기호가 만들어졌는데 큰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기호학도 연구가 필요해졌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일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군요. 상당히 오래된 학문 체계인데 그럼 현대 기호학은 어떻습니까? 소시르, 네. 허스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설명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항상 사람 이름을 아는 이야기를 해야 척. 됩니다.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나 다 알기 때문에 네. 특별함이 없어요. 이제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페르디낭 드 소시르. 소시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시르. 소시르는 기호학자다. 제가 종합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소시르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개념은 기표 그리고 기의예요. 단어가 낯서실 텐데 겁내지 마시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씨가 기표가 됩니다. 글씨가 기표다. 맞아요. 네. 뭐 국제일 이렇게 쓰는 게 기표가 되죠. 근데 이런 국제일이라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 글자가 뜻하는 건 국제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기의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표시가 기표고 그 표시가 의미하는 게 기의입니다. 그래서 소시르라는 기호학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기표와 기의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란 이야기를 쓰고 말할 때 실제 강아지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강아지는 그냥 단어로서 강아지만 가지고 있고 이 단어로서 강아지가 뜻하는 건 송곳니가 있고 네 발이 있고 크게 짖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다움 이를 뜻하는 게 바로 기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서 강아지라는 하나의 기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이걸 도그라고 씁니다. DOG. 우리는 영어로. 강아지라고 쓰고 그렇지. 기표가 달라요. 기표가 다르지. 그런데 기의는 같습니다. 그죠? 이런 방식의 다른 방식의 기표를 만들어지는 체계를 연구하는 게 소시르였어요. 하나의 사회에서 기호가 다르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회에서 또 기호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호를 쓰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심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게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고 이게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호를 분석해서 그 사회를 읽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확합니다. 거의 이제 기호학을 절반 정도 이해하신지 이해한 않을까? 거예요? 맞습니다.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소시르의 핵심 개념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안에서 완전해지지 않는다. 오직 그 기호를 공유하는 사회와 집단 안에서 완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일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회와 동떨어져서 강아지라고 어디에 쓴다 하더라도 영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제일이라는 사람이 자기만의 체계에서 완벽한 기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는 그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소시르가 기호학의 왼발이라면 이제 오른발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른발. 네, 찰스 샌더스 퍼스라는 학자입니다. 이것도 퍼스로 기억하면 됩니까? 퍼스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호학은 소시르, 퍼스 이 두 사람만 기억해 주셔도 어디 가서
젠체하실 수 있고 아는 체 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근데 퍼스는 조금 달라요. 이야기를 들으면 소시르는 이제 학문적 커리어를 천천히 쌓아가면서 고등 연구원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에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퍼스는 정반대예요. 미국 사람인데 이 만성적인 신경통을 앓고 있었고 안면 통증 장애가 있었고 이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퍼스도 굉장히 연구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내와 별거를 하는 중에 이혼을 하지 않고 동거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 1800년대에 이혼은 안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동거를 네. 했다.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퍼스가. 어? 그래서 이 퍼스가 지녔던 주택의 주거에 대한 태도가 하나의 기호가 되어서 미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퍼스가 살던 사회에서 주거 형태가 하나의 기호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 여러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당시에는 엄격한 잣대가 있었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기호가 되어서 퍼스는 막 일자리에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다시 좀 기왕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네. 소시르는 아까 제가 두 개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기표와 기의 두 개로 나뉘었는데 퍼스는 이걸 세 개로 나눕니다. 소시르는 두 개, 퍼스는 세 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퍼스는 세 개로 어떻게 나눴냐면 기호라는 하나의 표상체, 기호 그 자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호를 보는 대상, 그리고 그 기호를 해독하는 해석체 이렇게 세 개의 개념으로 구성합니다. 소시르는 두 개, 퍼스는 세 개 이렇게 구분하셔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를 좀 해보죠. 여기 앞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네. 앞에 마이크가 하나씩 있는데 마이크라는 단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마이크라는 실체, 이게 소실의 기표와 기의 개념이고, 맞습니다. 퍼스는 마이크라는 관념을 다시 이단 분리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가 어디서 어떻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건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데 네. 퍼스가 말하는 대상과 해석체 개념도 좀 살펴봐야겠죠? 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정말 어디 가서 기호학에 대한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마이크를 표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표시할 때 여러 SNS에서 마이크를 표현하는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있지. 네, 그게 바로 퍼스가 이야기하는 기호입니다. 대상인 마이크를 이모티콘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기호가 되고 실제 있는 마이크가 대상이 됩니다. 마이크가 대상, 이모티콘이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이크로 해석을 합니다. 마이크가 이모티콘에 딱 뜨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 이모티콘과 마이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네. 내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퍼스가 이야기한 정신적인 영역인 해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이콘, 쉽게 얘기해서 도상이고 이건 얼마나 그거 잘 닮았는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표, 이건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의미고 이거는 이제 관계성을 의미하는 지표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상징, 한 사회에서 가져왔던 관습인 상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리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국기와 같은 개념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긴 별도의 해석 없이 동그라미 5개를 엮어놓은 오륜과 올림픽을 연관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게 보면 기표나 기 이상으로 해석체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상을 읽는 렌즈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네, 아까 강아지 다움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기호학이 여전히 좀 낯설다라고 하신다면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땡땡 다움, 흔히 얘기해서 남자다움, 여자다움, 뭐 한국 사람 다움 이런 게 바로 기호가 되고 기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필요가 있어요. 이런 뭐뭐 다음은 왜 만들어졌는가? 네. 이렇게 사진에 담아서 표현하는 기호의 맥락이 무엇인가 하는 게 기호학이고 가치를 결국에는 이 하나의 기호에 담겨 있는 가치를 연구하는 게 기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치가 같으면 다른 것과 교환을 할 수가 있고 유사한 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늘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게 바로 기호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올림픽만큼 여러 기호가 쏟아지는 행사가 없을 거예요. 국기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규칙 안에서도 기호와 기표가 남발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기호학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올림픽을 보시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조금은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래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이 온통 기호로 점철돼 있다고 할 만큼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한 분야가 바로 기호학인데, 자, 그림과 만화를 통해서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호학의 세계에 발을 좀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풀 코블리의 지적 대화를 위한 교양인의 기호학 만나봤고요.